10주차 1강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여러분들 아마 답이 궁금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답을 여기 적어 놨는데요. 지금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혹시 답이 틀리더라도 제 답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분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답하고 틀리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지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애플이 RE100이라는 그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공급망 관리 ESG 이니시어티브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급 사슬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데 특히 그 핵심 특성 중에서 정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정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들, 공급사슬에 속한 개체들의 그 목표랄지 그런 추구하는 바가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이와 더불어 소통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공급자 주인 의식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겼듯이 총체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거는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이걸 위해 가지고는 니어 소싱이 요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대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싱이 이게 니어 소싱의 일환이죠. 이건 효율적인 공급 사슬보다는 효율적인 공급 사슬이라는 게 이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공급 사슬의 핵심 특성 중에서 민첩성의 확보를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휴레 패커드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oT라는 거 있죠. 그거를 추구를 많이 하고 있죠. Internet of Things.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프린터에다가 뭐 하여튼 프로그램 설치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도록 해서요. 잉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입하도록 하는 건데 이걸 통해 갖고 수요에 대한 실시간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 전략은 재고 비용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속 가능성의 경제적 영역에 속하는 활동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 수요의 파악으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채찍 효과가 감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월마트는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식품 전체 공급 가치 사슬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가 담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식탁 위에 먹거리 공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식탁까지 최적의 식품 흐름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화된 식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이 공급 사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적 영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4번 답이고요. 5번은 업계 최초로 샛별 배송을 선보인 마켓컬리는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오전 7시까지 현관문 앞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뭐 이 마켓컬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죠? 그런데 마켓컬리에서는 뭐 비용보다는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일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개선사항이 검토되고 바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사례가 이케아 사례와 유사한 점은 고객 가치 창출에 새로운 가치 논리가 적용되었다는 점이고, 그들의 혁신 방법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리인 공급 사슬 관리 측면에서 보면 리인의 원칙 중에서 완벽성 추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여러분들 답이 무슨 이유로든 간에 제가 지금 말한 답하고 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뜻 제가 여러분들 답안을 봤는데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분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말고사도 이와 유사한 식으로 출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9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장 조달과 관련된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구매와 관련된 건데요. 이제 구매가 조금 내용이 좀 확장돼서 이제 조달이라는 용어로 전환이 되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구매하고 조달이라는 건 이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원가에서 외부에서 조달되는 원자재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경우에 과거에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품과 관련된 비용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옛날 과거에 크라이슬러가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있죠?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굉장히 포드하고 GM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이제 CEO가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 담당 사장을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담당 사장이 뭘 했냐면 계약을 전부 새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매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품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하죠, 그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자신의 핵심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웃소싱이 증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매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공급 사슬에서의 구매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혹은 조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공급자 확인 및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협상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공급 시장을 조사를 한다든지 공급자 측정 및 개선을 한다든지 구매 시스템 개발 등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구매는 경쟁 우위 확보의 수단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매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고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시간 단축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 우위 확보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구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공급자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글로벌 조달,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참여 등과 같이 구매 관리의 방법이나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정보 기술의 발전, 선택 폭의 확대 등으로 고객의 파워가 더 높아져서 점점 더 고품질, 신속한 배송, 낮은 비용, 맞춤 제품 이런 게 이제 요구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서비스는 총 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한 최종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이 조직의 경쟁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매가 이제 조달이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해서 이제 공급받는 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활동인데 지금은 조달이라는 이제 확대된 기능으로 변화가 됐는데 조달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이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과 관련된 활동은 조직 내의 기능상 경계 및 조직 간 경계에 걸쳐 있어서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제 중요하고요. 조달 관련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매의 가치가 최대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사슬 전체의 가치가 이제 최대화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활동 영역이 굉장히 커요. 조달이. 이미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구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비용 절감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된 원자재나 부품의 가치가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급 사슬 관리 SCM 쪽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이제 이 조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비용 절감의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매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에 투여되는 원자재나 부품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고, JIT 시스템에서는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 없이 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품의 품질이 좋아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JIT 시스템을 생산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적시에 정량이 이렇게 투입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자로부터 이제 공급받은 물량이 이거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지체가 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급자 쪽에서 품질 검사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품질은 공급자의 선정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구매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급자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그죠? 세 번째, 구매는 공급자와 엔지니어의 연락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의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를 제품의 디자인에 참여시키는 기업의 경우하고 참여시키지 않는 기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원자재 비용과 제품 개발 시간 등이 20% 정도 감축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자를 제품 디자인에 참여시키는 경우에요. 그리고 품질은 오히려 2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를 제품 디자인 시에 아예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부품 공급자를. 자, 구매 관리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구매 관리 그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기업의 내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통적인 활동을 이제 수행을 하죠. 기업의 내부 고객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구매를 요청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 파트랄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충족시키는 전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외주품이 적정 가격에 적정 공급자로부터 적정량을 적정 시기에 고객의 요구에 맞는 사용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수행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자를 선정하고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게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자들의 경쟁력 유지 여부 그걸 관찰을 하고요. 탁월한 공급자를 선정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공급자 향상 및 이제 개발. 이 사실은 이제 그 공급자랑 이제 보통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급자는 무슨 시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좋긴 한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기술자 같은 사람들 파견을 해요, 공급자에게. 그래가지고 그 프로세스 개선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자 향상 및 개발 이거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기업 내의 다른 기능성 그룹들과 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뭐 구매와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 생산, 엔지니어링, 재무 이런 그 기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조직의 목표 및 목적을 지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기업의 그 목표 그거와 달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목표 중에 뭐 예를 들면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죠? 구매 관리 목표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기업의 목표는 진짜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구매 관리 목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재고 수준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그러면 구매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량으로 자주 공급하도록 그죠? 하는 게 그게 구매 관리 목표가 돼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조직의 전략과 일치하는 구매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경쟁 전략과 일치하는 구매 전략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조직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구매 관리가 돼야 되겠죠.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객이라는 거는 기업 내부에 이제 그 기능들 있죠. 예를 들면 생산 파트랄지 뭐 여러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요구가 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후보 공급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상적이거나 표준 제품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복잡하고 새로운 품목의 경우에는 자격이 되는 공급자의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때 이용되는 평가 기준으로는 공급자의 능력, 과거의 성과, 품질에 대한 공약, 경영 능력, 기술적 능력, 배송 성과, 비용 성과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 평가 기준을 이용해 가지고 공급자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공급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경쟁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네 번째는 구매 승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매번 구매 주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괄 구매 주문서를 발행하여 대신하는데요. 계약 요건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품목, 수량, 납기 등의 내용만이 담긴 양식을 공급자에게 이제 전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주문 후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령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에서부터 주문품이 입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공급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번 공급자가 선정되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걸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구매 프로세스에서 이제 저가치 품목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매 관리를.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낮은 가치를 지닌 품목의 구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온라인으로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사용자가 구매 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급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그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치 품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구매 부서가 뭐 나설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 여섯 번째는 이제 구매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전자문서 교환. 여덟 번째가 전자 카탈로그를 통한 온라인 주문. 이게 다 지금 온라인식으로 이제 지금 온라인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저가치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재고 관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BC 재고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품목을 재고 관리할 때도 A 품목, B 품목, C 품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A 품목은 이제 굉장히 그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품목이고요. C 품목은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뭐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철문점이다 그러면은 뭐 변기다 그런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그 A 품목에 속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못 같은 거 있죠. 나사 못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C 품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재고 관리를 할때 변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재고 관리가 돼야 되겠고, 너무 재고를 많이 부여하면 그 손해 아닙니까? 자금이 그게 거기에 묶이게 되니까. 못 같은 거는, 그 나사못 같은 거는, 그건 뭐 대략적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어느 정도 쏟을지에 대한 거를 품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ABC 재고 관리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구매와 관련해서도 저가치 품목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노력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통합 전략인데요. 이 구매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매 부서 혹은 기능이 이 기업 내부의 다른 기능 및 기업 외부의 다른 조직과 밀접하게 이제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구매가 이제 조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커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게 통합이 잘 돼야 되지만 기업 외부의 공급자와의 통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매 통합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내적 통합이라는 걸 한번 보면요. 이건 기업 내부의 다른 기능과의 이제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생산 기능과의 관계를 이걸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구매가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의 조달에 책임이 있으니까 구매 관리자는 생산 기능과 협력해서 생산 계획의 실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품질 보증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공급자가 좋은 품질의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와 품질 보증 기능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과의 관계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원하는 품질과 생산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공급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회계 및 재무 기능과 연계입니다. 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회계 시스템으로 이제 전달되잖아요.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요. 구매 성과의 측정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된 정보가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획득 의사결정 시에 재무 기능과 협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마케팅과의 간접적인 관계입니다. 생산 계획이 기본이 된 수요 예측을 주로 마케팅에서 담당하니까 이게 또 구매와 관계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기업 내부적인 그 기능들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외부 있죠? 외부의 개체들과의 통합인데요. 그걸 외적 통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급자의 협력 관계 구축하는 거, 이게 이제 외적 통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와 공급자는 비용, 품질, 배송, 시간 차원에서의 개선을 위해서 공급자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자와 협력 관계 유지하는 것을 협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신뢰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 그 이점이 뭐냐? 서로 비용 자료를 이제 공유하게 되고 공동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구매자의 신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니까 그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구매자와 공급자의 협력적인 관계는 장기적인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둘 다 장기 계약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공급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낮은 원가로 구매자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은 공동 기술 개발, 위험 공동 부담, 공급자 능력의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이제 공급자의 협력적인 관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인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밀 유지랄지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 그 변화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공급자의 파워가 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장애 요인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기능 조달 팀을 이거 구성을 해가지고 구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그 여러 기능들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기능 조달팀을 구성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 이제 점차적으로 공급자까지도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조달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구매 활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과제 완료 시간이 이제 단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쭉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공급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디자인,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즘 그 기업들에 있어가지고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신제품, 특히 신제품 개발에 이제 공급자를 이렇게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급자 통합이라고 하는데 공급자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공급자 통합을 위한 정식의 품목 선정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 선정과 통합에 다기능 팀이 이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초기에 공급자를 선정하여 참여시킨다는 거, 공급자의 직원이 구매 기업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와 신제품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자 기술 공유, 공동 교육 및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통합을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요. 자, 공급자가 이게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이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백색 상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공급자에게 청사진이 주어지고 청사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도록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회색 상자 디자인은 뭐냐면 공동 디자인을 위해서 구매자의 엔지니어와 공급자의 엔지니어가 협력하는 경우. 흑색 상자 디자인은 공급자에게 명세만 주어지고 공급자 혼자서 디자인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